고문영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고문영은 언제나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문영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이때의 고문영은 거울을 통해 엄마를 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이번 7화에 나온 과거의 상에서 고문영의 엄마 도희재는 고문영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넌 날 닮아서 긴 머리가 잘 어울려. 절대 자르지 마. 네. 엄마. 이를 통해 고문영의 엄마 도희재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과 똑 닮은 딸 고문영에게 자신과 똑같은 스타일을 할 것을 강요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뒤틀린 사랑으로 자신을 기른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고문영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머리를 자르려 하지만 실패하고 대신 거울을 깨버립니다. 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죠. 그렇듯 반대로 부모 역시 자식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고문영의 동화 제목과 같은 봄날의 개. 이 내용은 목줄에 묶인 강아지가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어 강아지는 이 줄을 끊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었죠. 이를 통해 볼 때 고문영이 거울을 깬 것은 당연히 고문영이 자신에게 묶인 목줄, 즉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어머니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7화 후반부, 고문영은 결심을 한 듯 가위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자르죠. 엉망이 된 머리를 하고 문강태 앞에 서는 고문영. 그 모습을 보고 문강태는 웃음이 터지고 고문영도 함께 웃습니다. 강태는 문영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는데 다 됐어. 그런 문영은 제일 먼저 강태에게 묻습니다. 나 어때? 이쁘다. 처음으로 강태는 고문영을 보고 이쁘다고 말합니다. 고문영에게 직접 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의 표현. 지금까지의 문강태가 보여주지 않았던 정말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 이때 보면 문영은 거울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을 봐주고 또 예쁘다고 말해주는 강태가 바로 문영 앞에 있기 때문이죠. 문영은 마침내 자신의 목줄을 끊어낸 겁니다. 강태 역시 이번 화에서 자신의 목줄을 끊어냈습니다. 강태는 강은자 환자가 죽은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아픈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잔뜩 술에 취한 강태는 형에게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먹었던 형이 좋아했던 그 짬뽕을 먹으러 가자 합니다. 그러자 형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하는데 형이 거기 짬뽕 좋아했잖아. 네가 좋아했는데 네가 맨날 먹고 싶어 엄마 졸라갖고 엄마 맨날 그 장날 때마다 그 짬뽕 사준 건데. 형, 짬뽕은 매운데 맛있다. 맛있어서 또 먹게 돼. 그렇습니다. 짬뽕은 사실 그 시절 강태가 누구보다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형은 매워서 짬뽕을 잘 먹지도 못했고 엄마는 항상 배가 안 고프다는 핑계로 강태에게 짬뽕을 양보했습니다. 강태가 간직했던 엄마에 대한 아프고 서운했던 기억. 강태의 중국집에 관한 기억은 사실 엄마의 강태에 대한 사랑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추억이었습니다.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해온 아이 강태는 사실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강태가 이를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게 된 건 왜일까요? 오래된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엄마의 죽음 후 누구보다 힘들었던 삶의 고난에 어린아이 강태가 버티기 위해선 미워하는 대상, 탓할 대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삶의 무게는 온전히 어린아이 혼자서 질 수는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아픈 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있던 어린아이 강태에게 자신에게 아픈 형을 남겨두고 간 엄마는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겠죠. 때로는 원망도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그런 원망에 모진 세월들이 더해져 엄마의 강태에 대한 사랑이었던 이 짬뽕에 관한 추억은 엄마에 대한 원망의 기억으로 왜곡된 것이죠. 하지만 형 상태는 자폐와 함께 나타나곤 하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죠. 서번트 증후군으로 엄청난 기억력과 암기력을 가진 상태로 인해 강태는 자신의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엄마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형을 챙겨주고 지켜주고 있었지만 그런 겁쟁이 바보 동생을 형 상태가 구원해준 것이죠. 이렇게 강태의 목줄도 끊어졌습니다. 이번 7화를 보면 문영과 함께하면서 강태는 이전 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누구보다 욕망에 충실한 고문영과 함께하면서
자신도 조금씩 스스로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해지죠. 열받을 때마다 이딴 거 먹었음. 난 벌써 약물 중독이야. 그럼 바람으로 시켜. 먼저 고문영과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한 건 역시 적극적인 강태의 감정과 욕망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전 대화에서 재수는 강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웃을 때 조커 닮았어. 조커. 저키 같아 임마. 놀란 감독 다크나이트의 빌런 조커의 명대사. Why so serious? 이는 항상 감정의 표출 없이 굳어있고 진지한 상태의 강태의 겉모습을. 사탄의 인형 시리즈의 척키의 명대사. Hi, I'm Chucky. Wanna play? 이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강태의 속마음을 나타낸 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냥 너랑 놀까? 병원 일을 처음으로 땡땡이 치고 고문형과 놀러간 강태는 이제 조커나 척키처럼 웃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고문형이 목줄을 끊어낸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자신의 목줄로부터 벗어난 강태는 파한대소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장면 중 강태가 가장 크게 웃고 가장 여실없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순간입니다. 이제 목줄이 없는 이 둘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문영의 아빠 고대환이 해리성 인격장애로 자신이 죽은 아내 도희재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을까 예상했는데요. 저의 이 예상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이번 7화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밤마다 귀신이 흥얼거리는 클레멘타인 노래인데요. 매일 밤 자장가로 클레멘타인을 불러줬어요. 그 여잔 그 노래의 진짜 의미를 알고나 부른 걸까요? 가곡 클레멘타인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오목살이 집 한 채 금을 캐는 아버지와 예쁜 딸이 살았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가사의 내용을 보면 깊고 깊은 산속에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엔 아버지와 딸 둘만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고대환이 아내를 위해 지은 집에는 처음부터 아빠 고대환과 딸 고문영밖에 없었다는 저의 예상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고대환 고문영 부녀가 어떤 대상을 누군가로 착각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딜루전. 딸에게서 다른 누군가를 겹쳐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강은자 환자를 잠시 엄마로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두 부녀가 대상을 다른 누군가로 착각하여보는 딜루전에 빠져있다면 해리성 인격장애에 빠져 자신을 죽은 아내 도희재라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아빠 고대환을 보고 딸 고문영은 엄마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문영의 과거 예상을 보면 같은 나이에 문강태가 정확하게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제대로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며 항상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고대환이 도희재의 흉내를 내며 딸 고문영에게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직접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항상 잠들기 전 불 꺼진 어두운 침대에서 도희재가 악몽으로 등장하는 건 역시 어린 시절 불 꺼진 침대맡에서 고대환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클레멘타인을 불러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클레멘타인 노래 가사의 화자는 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아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을 어린 나이 때 제대로 보지 못한 고문영은 강은자 환자가 자기가 엄마라고 했을 때 정말 엄마냐고 되물은 겁니다. 진짜 엄마야? 과거 예상에서 도희재가 직접 어둡지 않은 곳에서 문영이 앞에 선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문영이 강태를 만나러 뛰어가는 걸 도희재가 막은 순간이었죠. 이때 카메라가 뒷모습만 담아 도희재의 제대로 된 얼굴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때 보면 문영의 표정이 굉장히 굳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모습을 흉내낸 아빠 고대환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날 문영은 엄마를 흉내내는 아빠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고 딜루전에서 깨어나 마치 푸른 수염처럼 절대 지하에는 가지 말라는 아빠의 말을 어기고 문을 열어 그곳에서 죽은 엄마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빠 고대환이 고문영의 목을 졸랐지 않았을까도 싶고요. 강태를 맞으러 가는 문영을 막는 도희재의 뒷모습을 보면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영의 목을 조르는 고대환의 장면을 보면 고대환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환은 자기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 아내요 아주 지적이고 우아하고 딸애를 끔찍히 사랑했죠. 아주 끔찍히. 이는 문영의 회상 속 도희재의 모습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여 죽은 아내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 고대환은
자신의 아내, 자기 아내 도희재의 인격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자신의 아내 도희재인 것처럼 딸을 대하며 딸 문영에게 아내 도희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게끔 강요합니다. 죽은 아내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아내를 똑 닮은 딸의 모습을 통해 죽은 아내를 보겠다는 정말 아주 끔찍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사이코지만 괜찮아 7화 리뷰와 앞으로의 예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